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MBC 뉴스를 보면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대량으로 준비하려고 했고 시신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개 넘게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됐던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이런 단어가 단순한 몽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미추강 윤석열은 자신과 마누라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수많은 국민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닙니까? 현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관 한 사람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파면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재판관에게 묻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헌법재판소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날아갔을 겁니다. 지금도 날아갈 판입니다만.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제가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제일 좋은 제품을 제일 싸게 준비를 해드려라. 그래야 우리 정어리 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항상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1차 제가 항상 데스크 본다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힘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정어리몰에서 제가 추천하는 상품 사주시는 것도 우리 정어리TV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권해드리는데 또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것은 짭짜리 토마토, 부산 대전농협에서 인증한 좋은 토마토고요. 또 참외, 성주 참외도 지금 같이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김보협 대변인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저도 몹시 힘듭니다. 우리 당도 힘들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고 하면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헌법재판관들에게 나눠서 써봐라. 인용 결정문을 하나 써보고 각하 결정문을 써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기각 결정문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이 쓰다가 아유 이건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직접 쓰시든가요. 뭐 이랬을 수는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각하를 노리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2차례 탄핵소추안을 했다가 한 번 실패하고 12월 14일이었나요? 두 번째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사부재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는 정기국회고 하나는 임시국회여서 회기가 다르면 일사부재이가 아닌 게 상식인데 법기술자들이 이런 절차의 문제 또 계속 제기했던 게 내란죄를 뺐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법기술자들이 절차를 가지고
사고를 친 게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지귀현이라는 판사와 심호정이 공동 합작을 해서 내란숙의 윤석열 탈옥을 도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 뭔가 법기술자들이 제일 하기 좋은 게 절차로 딴지를 걸고 시간을 끌고 궁극적으로는 각하를 노리려는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기각, 각하, 뭐 요즘에는 이제 저 반대 세력들이 각하 하는데, 장미 변호사님, 법적으로 기각, 각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각하라는 건 실체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실체 판단, 그러니까 이 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하지 않고 이거는 아예 탄핵 소추 과정이 잘못됐네, 이런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는 이 경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변론은 안 왜 한 했겠죠. 겁니까? 그럼 안 했겠죠. 만약에 그런 심증이 주류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있다면, 왜냐면 절차 하나하나 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이 증인 채택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지, 증인신문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지 말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작은 부분까지 다 의견을 모아서 해왔는데, 정말 말씀드린 대로 각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기각이라면 다 판단을 해봤더니 윤석열이 이게 뭐 위헌 위법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직에서 내려와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성은 없네. 왜냐면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딱 확립한 판례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면 헌법에는 위헌 위법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권력인 부분을 감안해서 중대한 이 중대성 요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각하, 이 얘기는 보수 진영에서 사실상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데, 만약에 나는 각하 이야기가 왜 나오나라고 짐작해 본다면,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법조인들이, 저도 주변의 변호사들이랑 의견 나눠보고 변호사들이 인터뷰하거나 정리된 내용을 보더라도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계엄은 해도 된다, 무장한 군을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결정은 헌재가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뭐 자꾸 찾아서 한다면 국회에 그 해제 결의안을 뭐 수용한 정도? 이거 갖고는 근데 기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각하 쪽으로 좀 방향 선회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인규 대표님, 적어도 오늘 뭐 선고를 한다고 해도 지금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는 판에 선고 기일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법원이 하나 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도 할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혼란상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쟁점이 좀 첨예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을 뭐 파면할 거냐 말 거냐, 뭐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수준의 논리라면은 뭐 양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고, 지금 뭐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은 사람이 얼마나 죽을 거를 대비해서 종이관까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이 차고도 넘치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들, 인용의 증거들이 넘치는데, 도대체 내부에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사람 분명히 있죠. 윤석열 임명한 사람 일부 있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난 한 주도 지나갔고 또 이번 한 주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저는 상실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저는 선고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혹시 발표를 하면, 그래 역시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있어, 국민의 기댈 수 있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야, 그러겠지만 아무리 윤석열 파면을 하더라도 이번 주를 넘기고 다음 주 가면, 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당연한 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앵커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신데 8대 0이든 뭐든 인용이 나오면 이렇게 더 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끌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부에
윤석열의 내란 잔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하든 기각이든 5대3이든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심판받아야죠. 헌법재판소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칼을 듣는데도 직에 복귀시킨다? 그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정의에 대해서 분간도 못하고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면은 왜 월급 받고 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기관을 우리가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기를 너무 많이 놓쳤기 때문에 전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넘기면은 저는 올바른 판단 하더라도 저는 뭐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당연한 거를 늦게까지 우리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과 법률만 따지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일 밤 지금 날씨까지 추워지고 있는데도 광화문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대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 이것을 밖으로 흘린다면 그 흘린 헌법재판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뭐 이런저런 정보 추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뭐 조금 자리에 있다는 자들도 뭐 기각 둘 각하 하나 뭐 이래서 안 된다 있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나오는 얘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놈이 있대요. 이 자가 아니 이건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뭐 계엄을 발동을 했지 이걸로 인해서 누가 뭐 체포되기라도 했냐 누가 죽기라도 했냐 실제로 피해가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원일치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것도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다는 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엄이 성공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계엄을 장난으로 했습니까? 끝나고 나서 타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보내라고 했잖아.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노상훈 수첩에 어떤 게 나옵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스 사고로 위장하고 배에 띄워가지고 어디 이송하다가 거기에 폭파하고 그러면 나중에 직접적으로 학살이 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영원히 미궁으로 갇힐 거고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정치활동 금지했는데 그 포고령을 위반을 해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터져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둘러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00명 죽으면 그때는 파면입니까? 정신을 차려야지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MBC 뉴스 혹시 보신 분들 너무나 놀라셨을 거예요. 군에서 평소에 한 1,800개인가? 그 정도로 영현백을 준비해요. 영현백이 정확한 사전적인 용어는 아닐 겁니다. 영현이라는 게 그 영혼을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백은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다라든지 무슨 뭐 작전을 하다가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그 사망한 장병을 좀 이렇게 그 담는 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영현백이라고 하는지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시신을 일시적으로 담는 그런 그 비닐백을 영현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평소에는 한 1,000 몇백 개씩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거예요. 지금 저
장면이 너무 좀 지나치지만 지금 저건 모형입니다. 실제로 시신이 아니고요. 모형을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저기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장례 절차를 밟는 건데 저걸 3,000개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계엄 직전에. 샀어요, 실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왜 3,000개를 삽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군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다가 전시 상황 시뮬레이션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샀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개씩을 구입해 왔느냐.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보면 1,800여 개를 샀다는 건데 갑자기 계엄을 앞두고 5,000개 가까이를 이미 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전시 상황 운운하는 게 사실상 설명되지 않아요. 통상의 훈련을 했다면 통상의 규모대로 그냥 구입하면 됐을 텐데 이게 운반 비닐백을 3,000개 이상을 샀다는 점 대단히 수상쩍고 더 좀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건 종이관 구입을 또 의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사망자가 3,000명 정도 발생하면은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3,000개 단가를 묻고 1,000개를 우리가 종이관이에요. 산다라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구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심상치가 않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문의를 했다는 게 2군단 산하의 702 특공연대 거든요. 근데 이 특공연대가 자리 잡은 지역이 오음리라는 데예요. 근데 오음리라는 데는 어디냐? 노상원 수첩에 이른바 A급 수거 대상의 수집소로 적어놨던 데입니다. 이게 그냥 실체가 없는 의구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정말 계엄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국민들이 수거 대상이 됐지 않겠습니까? 군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설명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그걸 했다 치고라고 들어가는 거죠. 가상으로 뭔가 하는 것. 시뮬레이션 전투한다고 실제 포를 쏘지 않습니다. 쐈다 치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실제 구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시뮬레이션 상황이 아닌 거고 만약 훈련에 필요한 거였으면 기존에 있던 것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상시적으로 전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2,000개 가까이 구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던 것으로도 훈련에 대비해서 몇 개 정도 쓸 수 있는 건 있을 텐데 시뮬레이션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일 없었던 거 아니냐. 정말 재판관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법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장난감 총 들고 은행 털려고 했던 사람, 잡혔던 사람, 그 사람은 실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돈을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았다. 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처벌을 할 겁니까? 그 법기술자들이 혼선을 빚어놔서 지기현 심우정이 구속일자를 시간순으로 엄청난 혼선을 일으켜서 아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 이 신청 무지 많을 겁니다. 김용현이랑 뭐 또 국회의원 했던 김영선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 취소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라고 혹시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면 이건 내란 면허증을 내주는 거고 살인 면허증을 내주는 거고 결국 무슨 일이든 일어나고 말린다. 그때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경고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그 재판관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는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한다고 하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우리 형법에도 살인죄, 살인 예비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내란도 내란 목적 살인이 있는데 다 예비 음모 다 처벌하고 있어요. 미수도 당연히 처벌하고요. 그러니까 범죄가 중할수록 미수도 처벌하고 미수가 아니더라도 실행에 착수가 없더라도 예비 음모만 있어도 처벌을 하는 건데 지금 더 중요한 건요. 윤석열 파면 재판은 형사 재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있어서 형사로 가도 처벌하는 거는 맞는데 파면은요.
징계 재판이고 이 행위를 했던,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했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이 자를, 윤석열이를 직에 돌려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직에 복귀시켜도 된다?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빨리 선고일자 잡고 8대0으로 빨리 과감하게 선고해라. 그거 외에는 달리 저는 면피성 발언이 모두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평의 기간 중에는 사람도 안 만나고 외부 접촉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뉴스는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죠. 어? 이게요 여러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갑자기 3,000개를 왜 삽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쟁이 났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한 겁니까? 뭐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짓을 했으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지요. 3,00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구입을 했다니까요. 3,000개를. 도대체 그러면 몇 명이나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종이관도 구입을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그냥 뭐 넘어간 게 아닙니다. 문자가 있어요. 강원도 화천에 오음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특전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대인데 이 군단에 아주 중요한 부대가 있는 곳인데 이 오음리에 있는 장병이 군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문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 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종이관 제작 소요 시간 운송 가능 여부.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하면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연락하겠다 했는데 연락은 안 왔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군에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현백은 3,000개 이상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오음리라고 하는 곳이 노상원이가 수집소 중에 한 곳으로 적어둔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뭔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 종이관, 영현백 이런 것을 대량으로 준비를 했다. 그 말은 결국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량으로 사상자가 날 경우에 이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파면을 안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만약에 3,000명 넘게 되면 헌법재판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고 헌법재판소 진작부터 없애버렸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가루로 만들어버리지.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다? 일어나서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까? 이 땅에 그런 피가 다시 뿌려져야 됩니까?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 짓을 해야 그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상원 수첩을 검찰이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국과수인가요? 그게 노상원의 글씨 필적 감정을 했는데 확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선관위에서 검찰의 노상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넘겨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검찰이 모두 거부를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주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헌재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노상원 수첩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 기록이고 내란의 실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김용현하고 수시로 만났던 거고 특히 12월 3일 이전에 며칠간 계속 만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왜 이거를 주요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선관위에 주지 않고 하는가. 내란이 드러난 것, 이 빙산이 있으면 겨우 눈 위에 보이는 것 이미 구속
구속 기소된 검경 지휘부 윤석열, 김용현 이 정도 선에서 딱 감추고 거대한 빙산의 몸통 이걸 감추는데 검찰이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 데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름이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고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영연백을 구입했고 종이관을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있고 결정적인 시점에 이런 데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내란 특검을 해서 샅샅이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플라이 커터님, 시신 가방 3,000개 반품하지 말고 놔둬라. 앞으로 대청소할 때 필요할 것 같다. 진형님, 영현백 이거 원래 용현백 아닌가요? 그래야 3,000개 추가 구매가 이해되는데 내란 수계, 내란 동조 국무위원들, 내란 똥별들, 내란의 힘 의원들, 내란 선동 사이비 교주 유튜버들 대충 비슷한 숫자인데 김용현 용현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좀 상식적으로 이게 그래도 검찰은 우리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검찰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검찰이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그자를 구속을 안 시키려고 경찰이 3차례나 청구했던 영장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검에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땄더니 고검이 안 되지. 지금 발부해라. 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니까 4번째 하니까 그때서야 또 미적미적 되다가 했는데 저는 이것도 영장 발부될까 싶어요. 왜? 얼마나 성의 있게 영장을 써서 청구를 했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 자들이 검찰은요. 지금 저는 윤석열 이 수사도 이제 앞으로 검찰이 공소유지할 건데 이거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맞습니다. 검찰이 막 이렇게 뭐 해도 뭐 되도 않는 얘기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판사가 보고 야 사실이 이건데 이렇게 청구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검찰을 일부러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검찰은 수상쩍기 짝이 없어요. 이 내란 국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즉시한 거를 포기한 건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였고요. 지금도 김성훈 그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경찰이 4번째 신청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상 등 떠밀리다시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 경호처 내에서 이 비화 서버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제보가 내부 폭로가 이어졌어요. 쏟아졌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합니까? 보안 수사를 내리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김성훈 씨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공무집행 방해로 이 부분이 경호처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 체포영장 법원에서 정확하게 발부된 거라서 이걸 막으면 이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을 내부 기밀을 경찰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 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4번째 영장 신청을 받고 이 법원에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기본적으로 공소유지와 영장 발부를 위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과 노력이 검찰한테 부과가 돼 있는데 제대로 할까?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비화폰 서버와 관련돼서 검찰도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김용현 씨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검찰에 자발적으로 2발로 걸어갔어요. 그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대검 차장이랑 통화했습니다. 그 부분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거 누구 짓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대검 차장한테까지 통화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성관위에 검찰 2명 나갔다 그러죠. 대검 소속의 2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해명할 겁니까? 아직은 수사가 답보 상태고 윤석열 이 내란 진영이 회방을 놓고 하니까 그 단계까지 못 갔지만 그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회방을 놓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되는 행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영장 발부 여부 정확히 지켜보고 국민들이 있고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 손을 들어준 전례가 대단히 드뭅니다. 이번이 2번째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검에서 선정한 9명 중에 6명이
이거 영장 청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했던 겁니다. 반성해야죠. 예. 아니 김성훈이 어떤 자입니까? 그 사실상 경호처장보다 더 실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이가 정말 애끼는 개 아닙니까? 개새끼. 응?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총기 사용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둬요. 어? 그래놓고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비화폰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런 자를 그냥 놔둔다. 신인규 변호사님,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다면 저는 그 영장 담당 판사보다 검찰을 더 의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법 불신인데 지금 뭐 판사들보다도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단지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반려, 그러니까 경찰의 신청을 반려한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권도 포기시키면서 윤석열 맞춤형으로 사실상 불법 석방을 주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수뇌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윤석열의 하수인 아니냐, 뭐 그동안에 뭐 김건희 사건 덮어주고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대검 이진동 차장하고도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연락해서 짜고 치고 들어갔고, 또 윤석열이 불법 석방에 있어서 심우정이가 총대 메고 즉시항고 포기하고, 또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이제 비화폰을 이제 압수수색까지 가야 되는데 뭐 경호시설이니 뭐니 하면서 김성훈이 그동안 뻗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성훈에 대해 가지고도 영장을 그렇게 치기 싫어가지고 여기까지 질질질 끌려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저는 검찰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덮어준 검사들까지도 전 특검을 열게 되면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그나마 헌재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했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영업은 정말 완전히 지금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나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을 다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때 긴급 대출 받았는데 그걸 갚을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최상목이라고 하는 자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뭐 어제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뭐를 수용이라는 거예요? 헌재 결정을? 너부터 헌재 결정을 수용해야지. 응?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까? 응?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놈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도 헌법을 안 지키면서 헌법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주둥이를 콱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 오늘 제가 정말 오늘 참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표현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헌재가 안 하면 다음 주엔 정말 폭발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봤으면 좋겠는 게, 헌재가 박근혜 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수요일 날 오후 5시 넘어서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지정을 해줬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금요일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결정을 정말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헌재는 설 땅이 없어요. 지금도 그 만약에 내란 면허증을 내주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면 어떻게 그 존재 이유를 잃는 거 아닙니까? 이쪽의 야권 진영으로부터는 당신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증명해달라,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보여주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고, 저쪽은 그동안 그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거칠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헌재뿐만 아니라 선관위 또 법원 이미 실행을 하기도 했고,
처부수자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한 칼에 베어 버리자, 이런 식의 정말 막말들을 하는 속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단 하나라도 꼬투리 잡지 않게, 잡힐 일 없도록 다듬고 꼼꼼하게 보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게 이번 주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계속 가다가는 우리 앵커님 폭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분노가 지금 끝까지 차올랐어요. 지난주 넘길 때도 사실은 그때가 저는 임계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헌재가 아무리 제대로 해도 칭찬 못 받게 생겼습니다. 칭찬은 무슨 칭찬? 당연한 거 하는데 뭘 칭찬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재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경제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날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쏟아붓는 에너지, 시간, 이런 거 다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단식하던 민영배 의원 결국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도 단식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많은 단체에서도 단식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올라온 한 대학생이 단식을 하면서 지금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게 바로 그 마음인데, 그 부산 대학생 인터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라도 이제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뭔가 위험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눈까지 오니까 너무 더 화가 나요. 윤석열 때문에. 빨리 파면이 되면 저희가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부산 어디 사세요? 저는 이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 보신 적 있어요? 부산에서는 절대 못 보죠. 저 부산에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첫눈을 보게 됩니다. 윤석열 덕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때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좋은 게 아니니까 윤석열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눈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지금 단식 중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단식 중이에요. 배가 1, 2일차에는 너무 고팠는데 이제 3, 4일차 되니까 배고픔 같은 게 잘 안 느껴집니다. 지금 며칠 차예요? 지금 4일차입니다. 아이고야, 언제까지 단식하세요? 화면이 되는 날까지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이 될 때까지 저희 부산 대학생들도 계속 이렇게 화이팅 할 테니 모든 시민분들은 다 광장으로 많이 모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될 때까지 화이팅! 저 나이면 쇠도 씹어 먹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이 나흘째 단식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많은 텐트 보이지 않습니까? 다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눈이 저렇게 쏟아지는데, 응? 저런 소리를 못 듣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나와서 윤석열 파면하라고 외치는 게 며칠째입니까, 지금? 저도 저 대학생분의 단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착잡하고, 저도 참 이렇게 왠지 모르게 좀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정의의 차원, 그리고 우리 헌법가치 수호라는 그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 그리고 위상, 권위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 뭘 더 고민할 게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아무 사유도 없는데 군을 동원해서 민간에 끌어들이고, 심지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들어와서 유리를 꽤 부수고 군을 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윤석열이가 발뺌하고 거짓말을 해도 이미 공개된 증거로도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 통수권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이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라는 게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고, 심지어 사령관과 국정원의 제1차장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뭘 더 들여다봐야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러면서도 정의를 책임진다, 헌법 가치를 최후까지 담당할 보루로서 본인들이 기관의 위상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싶고,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로운 나라의 방향성을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지, 수많은 전파가 낭비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고 나라가 불안해가지고 내란성 증후군을 겪고 있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가 사는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빠르게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입증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한 놈 반대하면 그 반대한 놈까지 해서 전원일치 안 해도 좋으니까 빨리 파면하고, 6대 3이라고? 6대 2라고? 뭐 그렇게 하든지, 3명이라고? 기각이라고? 하든지, 기각시키려면 시켜봐. 지금 국민들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아주 참 고상한 법원인데요. 헌법재판소 지금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오선화님, 이번 주에도 헌재 발표 안 하면 주말 촛불 300만으로 갑니다. 나가서 외쳐보세요. 집에서 속 터지는 것보다 훨씬 속은 시원합니다. 매일같이 집회에 나가는 분, 이제는 뭐 날씨도 추워져서 막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링거까지 맞으면서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나가서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도 나가서 그 자리라도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연대, 뭐 투쟁 이런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에무키님, 일본에 계신가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한국 가서 동참하신다고 배공앵커님께서 댓글 읽어주셔서 저도 일본이라 다른 나라보다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애틀에 계시는 분께서 비행기표 끊었다고 그러셨죠. 거기에서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나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는데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게 지금 그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헌법재판소 제발 빨리 대통령 선고 날짜 잡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준비됐습니까? 지금 어제 그 자리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닌데도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이 이거는 국민들의 뜻이니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그 호소하는 장면을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기각 결정이 나고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8대 0이다 뭐 이렇게 공격도 하고, 저는 아직 몇 명 남아있기도 하는데 다 기각돼도 좋겠다. 그 사람들 다 기각해줘라. 그런데 윤석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팔, 다리 다 내주고서라도 이 싸움은 이겨야 되겠다. 이 윤석열을 잡지 못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뤄온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이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가고 최소한 수십 년 거꾸로 돌아가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눈 깜짝할 사이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또 수많은 윤석열 때문에 결국 수십 년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아까 그 부산의 해맑은 청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아이들 살아갈 세상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도 살려주고 박성재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라. 다만 윤석열은 우리 파면 가자.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정말 치솟고 있는데, 또 하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한덕수, 최상목 이런 자들입니다. 진작에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3명 추천해가지고 했으면은 헌법재판관 임명했으면 이렇게 오래 끌 일도 아니잖아요. 최상목 이자가 원흉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로 시한을 정했어요. 너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 바로 조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공직자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이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이렇게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다. 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장윤bil 변호사님, 직무유기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범죄니까요. 왜냐하면 직무유기가 상당히 실무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자기 의무가 거의 법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뭘 안 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요,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왜 마은혁 재판관만 정계선 조한창과 똑같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뭘 근거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대2로 분별을 해서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딱 제동을 건 거예요. 이거 위헌적이다. 위헌적이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66조 2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작위에 의한 청구가 인용됐을 때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 부작위잖아요. 인용되면 이 부분을 즉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처분을 해야 된다. 그 결정 취지에 따르는 임명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법률 위반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직무유기로 돌아와서 너 왜 이렇게 일을 해태해? 왜 이렇게 태만해?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그 정도 차원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하고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인 거예요. 현행범이든 뭐든 체포든 뭐 소환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고 본인이 자초했다. 그러면서 실소가 나오게도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주십시오. 본인은요. 본인부터 따르십시오. 예. 신영규 대표님, 현행범은 꼭 수사기관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뭐 잡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저게 지금 뭐 경호도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매우 떨어지는 일이죠. 아니, 잡을 수 있다면 나 지금 가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최상목이 저지른 일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책임은 우리가 탄핵 소추를 통해서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직무유기라는 이 범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명백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국면이 정리되고 나면 저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유기는 저는 뭐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종착지는 최상목도 내란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본인의 권한을 잘못되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의 상당 수준 저는 깊이 관여한 자로 저는 수사 대상자로 올려서 저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내란 속에 윤석열의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예. 거죠. 아마 지금 모든 행정행위를 하면서 연락이 안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기준으로 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수시로 통화가 가능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직무유기도 있지만 직권 남용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지금 9번인가 했거든요. 재임 기간이 80일 정도 되니까 9일에 한 번씩 이 정도 한 건데 우리가 이승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 재임 기간으로 치면 그동안 윤석열이 톱이었다. 그런 얘기했는데 아마 날짜 기준으로 하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다 물어야 할 거고요.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라고 하더니 점점 불가피했다 해서 요새는 그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줄탄핵해서 비상계엄 했다는데 9일에 한 번씩 거부권 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 지금 막 그전에 반란 세력들이 뭐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무님, 광화문 저 학생 말고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 단식하면서 있습니다. 광화문 나가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꿈의 거처님, 주말 집회 때 만났던 학생입니다. 미안하다고 손잡으며 울었더니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들 건강도 염려됩니다. 어른이란 게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더는 어른 안 하고 싶습니다. 팅커벨님, 80 넘으신 노 부모님 모시고 주말마다 광화문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부모님 좀 쉬시게 도와주세요. 실과 바늘님, 윤 탄핵되고는 손님들이 좀 오시더만 윤석방 밖으로 나오면서 손님이 뚝입니다. 큰일입니다. 42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말 알바 뛰고 있습니다. 매번 집회 나갔었는데 지금은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알바하느라고 집회를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다익서님, 헌법재판관님들, 당신들의 처자식들은 소중하고 국민들의 삶은 억압받아가면서 목이 조여오는데 국민들이 바로 국가입니다. 헌법재판관분들 출근 늦게 했던 성렬이 닮았네요. 당신들의 지금의 늦어지는 행동도 역사에 기록됩니다. 당신들 후손들에게도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언제나 해피님, 정말 비통한 현실입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헌재는 이번 주도 파면 선고 안 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저버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에 이 탄핵 과정에서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법률가 두 분이 계신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번 탄핵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나면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법률가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까? 법률가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점이 벌써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한 의뢰인한테 그분이 어쨌든 청와대 계신 분이었는데 과거에 검찰은 제가 신뢰하지 않아도 법원은 신뢰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입회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현실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요, 사실 와해를 자초했다고, 나중에 검찰 개혁할 때 공소청으로 만든다고 할 때 항변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간으로 해도 된다라고 대검에서 지침을 내립니까? 왜 특혜를 줍니까?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이거 법 앞에 평등하라고 만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수사기관도.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저버렸고 오히려 법과 원칙을 훼손시켰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법원이 비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단호하게 내려야 돼요. 본인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정문에 녹여내고 해야 되는데 의문이다. 이게 확인돼야 된다. 사실상 직시항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결정문을 쓴 거는 전 사법부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정점에서 최고점에서 법과 원칙을 다 흔들어대면서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수세적인 이 법조인들이 눈치 보고 그러면서 아주 이례적인 판단, 결정, 처분 그냥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결국에 개혁의 동력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개혁은 그리고 이 부분은 자초한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수락연설인가요? 거기서 했던 게 제가 자꾸 좀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조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600년 동안에 그 비주류가 한 번도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기득권이 승리하는 이 불의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뭐 본인들의 권리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 본인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지금 한 편을 먹어가지고 국민들을 수탈하는 수준이다. 전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겁한 역사, 정의가 늘 패배하는 역사를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 그 물려주면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법률가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참 부끄러운 멸칭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저는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검찰은 공소청에 준하는 이제 거의 뭐 해체 수준의 길을 밟을 텐데 저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소청으로 가면요. 또 이자들이 공소유지하고 또 기소하고 할 텐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또 성실하게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가는 건데 윤석열에게 부역하고 윤석열에게 머리 조아리고 윤석열에게 충성해가지고 자리 얻으려고 이익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 자들을 발본색원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우리가 연자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삼족을 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삼족을 멸하게 할 각오를 가지고 그 개인에게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단적인 예가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뇌물백, 양평 다 묻어준 사람들 내지는 지금 뭐 명태균 이슈도 왜 이게 지금 수면 아래 묻어 있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다 검찰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도 이 공소청으로 가는 거에 더해서 지금까지 이 비겁한 이 비열한 짓을 부정의에 충성하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뒤통수 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번거롭지만 저는 발본색원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사람 있으면 이의제기 나와서 해보세요.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저는 최상목을 포함해서 이 발본색원의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 이거 번거로운데요. 친일 청산도 못했고 독재 이후에 청산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아주 안 좋은 형태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도려내는 한 번의 대수술을 지금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호님께서요. 법이란 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은 기득권들 앞에 머리 숙이고 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가 그냥 그 상식을 다 법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누구나 공통으로 같이 느끼는 공유하는 가치가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의 최소한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 법이고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윤석열이 뭐 상식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저자가 도대체 상식이 있는 자인가? 상식을 떠나서 정신이 온전한 자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하는데 김건희 원희룡은 뺐다고 그래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복현이를 김건희가 보낸 거 아닌가? 왜? 김건희 전문이 뭡니까?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 조작을 감독하는 데가 어딥니까? 금융감독원 아닙니까? 이자가
가 있어야 내가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고 그래도 이렇게 챙겨줄 것 같으니까 이복현이 보낸 거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한테 당신 검사 후배인데 보내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김건희를 뺍니까? 조사를 안 합니까? 국민들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뭐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까? 삼부토건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작전 세력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놈들 때문에 궁금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의 핵심 주범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주범인 이종호하고 같은 것 같고 이종호가 누굽니까? 김건희하고 같이 짜고 주가 조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 메시지에 삼부 체크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김건희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해봐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이거 상식이 없는 발언입니다. 관련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는 호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호재를 던져준 자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였습니다. 그렇죠. 예. 원효령이가 같이 우크라이나 예. 데리고 가고 재건 사업 얘기하고 예. 왜 그 업체를 데리고 갑니까? 아까 그 법과 상식 말씀하셨는데 정신 나간 자가 또 있습니다. 저기 배경으로 보이는 광화문 내 수많은 텐트 천막이 만들어진 게 윤석열이 3월 9일 날 탈옥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공포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모이고 시민사회단체 쪽에 의장단은 단식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 무렵부터 저기서 단식을 시작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희도 삼보일배하고 1만 배하고 파면 때까지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와중에 오세훈이란 자가 뭘 하고 있냐면 서울시장이 저 텐트 원상복구 시켜 놓지 않으면 벌금 때리겠다. 텐트 걷어라. 오세훈이가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법률주의인 거죠. 법문에 보니까 저기 있는 텐트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벌금 때려, 저거 철거해,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저기에 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지, 텐트가 왜 쳐졌는지 맥락을 살피지 않고 혹시라도 그 법 적용이 헌법에 보장된 여러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살피지 않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은 2016년에 법보다는 시민들의 안전 이걸 우선했고, 그리고 늦은 시각에 귀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인 거죠. 서울 시민으로 자기가 받들고 보호하고 이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들이 모여있는 게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천막도 걷었으면 좋겠고, 천막이 없으면 사람들 안 오겠지, 이런 착각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대선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또 말은 윤석열 복귀를 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되겠고, 참 한 몸에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상식을 이야기했던 자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더 분노하는 겁니까? 오늘 속 터지고 분노하고 그러셔서 그런지 슈퍼챗 보내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까 언제나 해피님 제가 소개해드렸고, 미소사랑님, 방금 전 성남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블랙호크 헬기 12대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헬기만 떠도 국민들이 막 놀라고 막 그래요.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훈련이겠죠. 둥이 아버지 76님, 국민이 손해본 건 달러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거 큰 피해입니다. 천연염색 서소 공방님, 오늘 정기회원도 가입해 주셨는데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매님, 이런 뉴스 보고 들을 때마다 용산 멧돼지 사이코패스인 것 같습니다. 바부님, 헌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동그라미님, 상식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국민 참 힘듭니다. 국민이 쥐어준 권한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무기력함을 즐기는 것만 같은 헌재, 검찰, 여당, 최상목,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건가요? 역사는 국민의 편임을 목도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기원하며 광장에 나가고 또 나갑니다. 헌재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선고 기일 발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진행하는데 저기 했는데 세 분 패널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애청자님 대신 성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김보엽 수석대변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헌법입니다. 헌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헌법.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국회 입법조사처장 지내신 분이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헌법 말고 뭐를 더 고려할 가치가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저러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일부에서 아주 속이 터져서 지금도 좀 진정이 안 되는데 교수님 보니까 조금 진정은 되려고 그러고 저보다 원래 더 잘 못 참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정말 오늘 정말 참기 힘드네요. 아직도 발표를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발표 안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따 짚어보긴 봅시다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얼추 이제 평이라고 소위 말해서 8명의 현재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나눴는가는 거의 다 이제 마친 것 같아요. 추측컨대 어제부로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오후는 또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도 이 시기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 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분께서 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대통령의 탄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과 헌정의 안전과 수호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람들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임명을 한 대통령에 대한 운명을 신분을 결정하는 것을 더 먼저 아니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빨리 가려고 했으나 이번에 조금 우리들이 좀 너무나 좀 성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에 참여를 했거든요. 마치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징계라는 것은 어떤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결정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판단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법비라고 이야기도 하고 법추라고 법 미꾸라지라도 이야기도 하고 법 기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형사 이 절차를 그 대하는 듯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8명이 처음에는 6명이 출발했잖아요. 8명의 숫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자. 그 시점까지 좀 끌고 왔었고 또 그 절차는 종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더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무총리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시일이 좀 연기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평의는 저는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평결이 남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평의의 결과를 갖다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구 하나하나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흔히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끌고 온 게 아니냐 찬반론 이거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지금 쏟아졌던 이야기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 결정문이 한 89페이지 정확하게.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한 61페이지인가 됐었어요. 이번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하나하나가 군소리 없이 했던 이야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적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이견이 나오냐면 인용하냐 기각하냐 이런 이견이 아니라 이 조항을 근거로 삼을 거냐 안 할 것이냐. 만약 안 삼은다면 나 보충 의견 넣어달라.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민주당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기갈기한 그 대한민국의 정치랑 대한민국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죠. 분열됐고 이것을 봉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헌재 인용 결정인데 지금 날짜가 이렇게 차일피일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지. 행여라도 물론 그 당일날 선고문을 읽게 되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문을 그 요지를 읽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주문을 마지막에 하니까 예.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이번은 더 불안할 거예요. 한 20-30분간 이제 이 주문을 읽어갈 것이나 선거 요지를 그리고 한 마지막쯤 가서 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몇 시 몇 분입니다 하고 이제 주문을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부로 신분이 바뀌니까 발생하니까.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이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뭐 개인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것도 있지만은 국가를 쳐다보면 엉망이잖아요. 최근에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에서도 마저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해버려요. 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어떤 출발점이 바로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는 날인데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 것, 저도 답답하고 아쉬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착착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워낙에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저보다는 더 훨씬 느긋한 성격이신데 그 좀 저 말을 들으셔도 될 거예요. 아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하러 있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가 파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즘 갑자기 각하란 말도 나오기 시작한데요. 일단 기각이라는 말은 우리는 5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 일부러 좀 이게 뭐 오늘 제목이 무조건 헌법. 예. 그래서 헌법적인 이야기도 좀 차분차분하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12월 3일 날 불법 계엄 선포를 했다고 누구든지 그때 인정했어요. 그 순간 예. 모든 사람들이 각종 이 동영상을 보고 또 포고령도 보면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다. 불법 계엄이다.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닌데 왜 하냐. 또 그것도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도 국무총리 지금 전 국무총리입니까? 하여튼 직무가 정지됐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도 위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회에 군을 동원시키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동원된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행여라도 그것은 선거관리 시스템이 문제 있는가 점검하러 갔다라는 변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사실은 어쩌면 윤석열 그 탄핵을 앞두고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문과 선거 요지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걸 아마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용된단 말이죠. 인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아니 기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기각이 안 될 수가 기각이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예. 없다. 그래서 인용이 된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들고 나온 카드가 이제 각하예요. 이건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잘못 넘겨진 거다. 이건 뭐냐면 기각이라는 논리를 이제 펴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하나하나가 그 중에 하나만 걸쳐 있어도 이것은 인용이 되는 것인데 기각의 어떤 논리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3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국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법률가들이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각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기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처음에는 기각이 그 의결이 안 됐는데 일주일 후에 또 된 것은 일사부재에 어긋나지 않냐 뭐 이렇게 절차로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각하되는 거예요. 고소권이 없는 국회가 아닌 이상한 기관에서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한 거예요. 대통령 그 탄핵시켜달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인 대통령이라든가 등 그런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굳이 재판에 필요가 없다. 그럴 때 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윤석열 피소추인 충분히 자기 변론을 했죠. 나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양해도 구하고. 그건 막 2달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했던 거 없던 걸 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쪽 그 선수들이 그쪽 진영에서 그쪽 부대에서 어떤 슬로건을 쓰기 좋은 용어겠죠. 덜 얼토당토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시간 끌어왔다. 즉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마지막에 뭐 합니까? 헌법재판소를 또 부정했잖아요. 분리하니까. 근데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하나하나를 아전인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특히 야권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한 것은 심리적 불안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상태로 나갔을 때 대외적인 국가의 이미지 손상은 이미 망가졌지만 우리 지금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내상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퇴치가 가능할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향후 중요한 숙제죠. 근데 그게 더 좀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 각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바위처럼 강물처럼님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뭐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밖으로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건 사실 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럴싸하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한 놈이 있다. 이놈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걸고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딴지를 거는 이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 파면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서 전원일치 판결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저는 뭐 기각 둘 각하 하나 뭐 이런 의견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놈도 있을 수는 있겠다. 하도 지금 뭐 법기술자한테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거는 아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8분의 재판관하고 또 연구관하고는 가급적인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또 하는 것도 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밝히기는 그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직전에 재판관을 지냈거나 또 헌법재판관을 했던 분들, 연구관을 했던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리고 진행되는 특히 탄핵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른 그 여타 공직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사정을 따져서 형량을 따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OX 문제예요. 인용하냐 안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것은 뭐 몇 대 몇 있지만은 탄핵 인용은 6명이란 말이죠. 3분의 2, 9명의 3분의 2, 6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OX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마치 8명이 있으니까 4대 4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어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먼저 그것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방금 그 앵커께서 한 이야기가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한 사람이 좀 반대 내지는 특히 중대성, 이건 위법한 건 분명하지만 중대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자는 게 한 명이고 7명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평이 시작할 때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력한 추측이에요. 예측이고. 저도 어떤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이제 빼기로 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그럴 때 이제 한 명이 남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6대2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이왕제사 8대0으로 갈 수 있는가 더 토론을 하자. 평이란 게 뭐겠습니까? 토론 아닙니까?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슷비슷 했는데 뭐 6대1이 됐다가 7대1이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만장일치로 가는 것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시간이 끌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는 맞는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기각이 둘이고 뭐 각하가 하나고 이런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딱 15글자로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할 때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게 딱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건 헌법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 담화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월호 그 사건 때 최대한 임무를 안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이런 게 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파면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워낙에 국민들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사회 보십시오. 불법 개헌을 했고 국회를 군동을 시켰고 포고령을 이론은 뭡니까? 모든 정치를 금한다. 모든 경찰도 금지한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선관위. 자, 우리는 선관위 문제를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데 헌법기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건 뭐 아주 사전에 딱 점령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쪽에서 성공을 했다면 이건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실패한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하고 다른 게 없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신음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법조인과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랬다. 이런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잖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피소추인이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조다라고까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말을 한다는 뜻 정도가 아니고 모든 헌법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의 기초조사를 전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근거까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징계 절차입니다. 이 징계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할 거냐. 징계란 것은 국민들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끌어졌던 게 보다도 갑자기 구속 취소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 했잖아요. 또 어떻게 또 그런 판사가 나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축구를 할 때 저 선수가 반칙을 심하게 했다. 그러면 주심이 퇴장 내지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 선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거 혹시 따질 것이 있나라는 보조 주심은 아닙니다. 그냥 선심이 보다가 그냥 갑자기 누구 선수 퇴장시켜버리고 페널티 줘버리고 막 해서 본질을 흐려버린 상황이 올 뻔했어요. 만약에 형사 절차였다면. 그러나 헌재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의미 없지만 지금 우리가 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탄핵을 이 반대한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저항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모든 혼란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제대로 정리돼야 되겠다는 걸 깨어난 시민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수소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정치적 공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글쎄요 8년 전만 해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했고 국회의원의 어떤 그 위치 또 국민에 대한 자기들의 임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험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서 각하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뭐 심지어는 각하가 그런 각하가 아니고 대통령 각하로 이야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 어지러운 것들이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못하게 된 역할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건 현실적인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탄핵 반대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정말 재판관 한 명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원 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 선고가 반드시 전원 일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6인 이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세력들이 만약에 전원 일치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요 하고 뒤로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원 일치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 한 명 그냥 반대하고 7대1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올처럼 이런 단서를 좀 쓴 편은 아닌데요. 화법이 이 말은 꼭 붙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측컨대는 7대1과 6대2의 어떤 갈등과 토론, 경론이 아니라 많은 지금 이 소추 사안도 말이 5가지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보면은 소추 내용이 뭔지 압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지금 우리 짐작컨대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담아가지고 소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용이 사실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성향이 약간 다르고 갖고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각 행위, 각 법률적 위반 행위, 그 다음에 일종의 평가, 국민에게 제대로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 기타 등등, 또 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라든가 그걸 하나씩 찾아내는 데 있어서 서로 성향이 똑같다 할지라도 8명의 그 재판관이 평의가 사실 들어간 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6명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만장일치, 여기서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굳이 찾자면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보수 진보의 차이라고 보는데 법리에 있어서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 정도 갖고 파면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사람이 저는 지금 있다고 봐요. 중대성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논리를 하나씩 봉합해 가는 과정에서 평의의 하나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헌법재판관 8명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실은 쉽게 8대0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 어떤 장치가 있냐면 소수 의견 내지는 별도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선고 요지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저는 늦춰졌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7대1 내지는 6대1로는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6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이제 하도 너무 늦어져서. 그런데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저런 놈의 헌법재판소 계속 둬야 되나 막 이런 마음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탄핵하면서 야, 참 2번이나 겪네? 이제는 끝이겠지 했는데 또 윤석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헌법재판소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근본 바탕을 헌법재판소에 지금 지연된 행위가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제도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여야 의원이 합의를 봐서라는 의미부여를 했어요.
그 뜻은 전문가들이 이제 빠진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는 미국식으로 돼 있어요. 대법원, 소위 수프림 코트, 미국의 연방 대법원, 이 최종 심의입니다. 무엇이든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독일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갑자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져올 때 처음에는 어떤 이제 갈등이 있었냐면 그러면 재판의 마지막은 어디냐? 대법원이 최종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이라는 뜻이냐라는 것 갖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대법원에 대법관으로 가고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거기에 물망이 안 오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헌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또 가서 가 있고 그리고 보통 헌법재판소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위법의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도 넘쳐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인 사람이 탄핵받은 게 처음입니다, 지금. 엄연히 지금 구속됐다고 누가 아까 탈옥이라고 이야기했다마는 하여튼 구속돼서 지금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와 있을 뿐이지 엄연한 현행범에 체포됐었고 지금 피의자이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보통 그런 법률심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 연방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 같이 헌법재판소에 관여된 사람들의 신분이 꼭 재판관 출신이 아니에요. 정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 미국으로 가보십시오. 미국은 최종적으로 어디 합니까? 대법원. 의회에서 합니다. 예.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사원, 상원 그리고 헌법재판 탄핵에 들어간 것은 독일은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탄핵 의결이 상원까지 가서 결정이 되면 대법원 가지 않고 끝납니까?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전에 닉슨도 탈핵을 안 받았어요. 그랬죠. 가기 전에 사임을 했으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임할 테니까 예. 의안 올리지 말아라. 예. 라는 경우. 또 그다음에 누구 힐러리. 그러니까 힐러리가 아니고 클린턴. 빌 클린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탄핵 소추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특별감사가 임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왜 그럼 그게 있느냐. 독일은 이제 나치 경험을 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 나오면 안 된다. 뭐 히틀러는 물론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위헌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어디서 할 것이냐. 마땅한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정치인끼리.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탄핵의 최종심을 헌법재판소로 다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헌법재판소 우리가 198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올 때 논리적인 거나 상황이 그냥 좀 약간 어정쩡성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때문에 법이란 것이 요즘에서 야당의 입김이 세졌지 여당과 대통령이 알아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 위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없는 자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자 그러면 없는 자가 더 힘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평등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다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든 국민들의 모든 걸 대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고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근데 처우 받을 길이 없어요. 보니까 법이 잘못돼 있어 내가 배견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이 법이 좀 헌법이 위반됩니다. 평등하다 그러면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누가 우위냐가 이제 서서히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의 기관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구성이 대통령이 3명,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국회에서 2명, 대법원장이 3명, 이건 각각 성향이 다른 쪽에서 보내달라는 거죠. 회가 3명. 국회 3명. 예. 근데 이제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2명, 예. 소수당이 하나. 그래서 총 9명이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왜 그럼 그게 구성했느냐. 만약에 대법원 같이 재판을 하는 곳에서 당별로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기능과 역할만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어떤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것도 동원해서 이제 판단을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는 파면을 무난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놓고 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8년 만에 윤석열이 다시 탄생한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면 또 국민들이 야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나마 이런 탄핵 절차마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또 하나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기능에서 제가 봐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정도면 만장일치로 끝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잡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아쉽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제는 따로 하고 또 하나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의 결정을 내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까? 탄핵 대상이 됩니다. 됩니까? 네. 만약에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 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무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탄핵을 해버리면 다수당과 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 논리입니다. 윤석열이 다수당이라고 칩시다.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삐끗해가지고 국회에서 잠시 탄핵을 했다고 쳐요. 그럴 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랬는데 헌재로 갔는데 다시 또 돌아가지고 그냥 뭐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우리가 잠깐 판단 잘못해가지고 저 대통령 탄핵 심판했는데 저는 다시 살려줘야 되겠네 하고 만약에 탄핵 심판 저 헌법재판관 한 절반 정도 탄핵해버리면 못 열릴 거 아닙니까? 6인도 못 채우고 그러면은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주 극단적인 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극단적인데 우리가 고스톱 틀 때 왜 룰을 만듭니까? 행여라도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룰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룰인데 그거를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사실은 좀 법을 만들 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상과 그런 어떤 예측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법이란 것이 법 조문대로만 하는 걸 법 만능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 미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이건 법 기술자로서 별짓 다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법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버팅기 와버려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연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거, 우리 6명이라는 것, 이 3분의 2의 수치를 넣는 것은 그건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6명이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애초에 뽑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또 장치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또 뽑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독주해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존폐론 문제까지 가기보다는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만약의 경우라도 헌법재판소가 또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고 이용당하거나 유린당한 것을 막는 그런 방향은 찾아야지. 이제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좀 나름대로 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마지막 여망을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적 양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진행할 때만 해도 국민들이 헌재 존중하고 참 헌법재판관들 역시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왜 헌재 무용론이 나오고 헌재 부셔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거에 너무나 못 미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저도 이제 이 기절을 하나 보고 지금 안창호 예.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때 소수 의견을 하나 보충 의견을 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까지 반드시 명기해달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있어요. 이후에 안창호 위원장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한, 자, 제가 좀 약간 이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의견을 냅니다만은 그 헌법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때는 당파성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뻗팅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헌법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고 최후의 보루로서 자부심 있게 사명감 있게 판결을 저는 결정을 내리라고 보고 향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더 감안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이행해주는 기관으로까지 격상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헌법학자신데 정말 제가 죄송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님은 만약에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승복하자고. 승복한 건 잘못한 사람이 승복해야죠. 그 결정은 잘못 내린 거죠. 우리가 승복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형이라도 기각이라든가 각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헌법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결은요, 국민의 저항권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은 그러겠죠. 뭐야? 불복한다고? 불복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대통령을 징계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이유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대화 나눈 것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제가 시작했던 대로, 평의를 이제 마쳤다. 그러면 편결을 하고 날짜를 잡는다.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 라는 문제고 상당히 두꺼운 결정문이 완성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날 당일날이 어느 날짜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읽어 들어가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더 가슴을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만장일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주문 읽는 방법이 틀린데 하여튼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고 예.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라는 만약은 설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복 얘기 나오면 사실 기분이 나쁜 게 그런 겁니다. 뭘 따질 걸 갖고 따져야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또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난 판결까지 불복을 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내가 잠자고 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내 가족을 꽁꽁 묶고 강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놈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온갖 기술을 부려가지고 벌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이 됐냐면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법은 보기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은 위반된다. 그다음에 장관을 해임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장관을 쓰게끔 한 것은 그것도 이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야당에서. 그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취임 선서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안 지켰다. 뭐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답변하기를 그 취임 선서는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건 각하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지킬 만한 사람인가, 중대성은 있는가, 그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물어봅니다. 국민이 신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기각을 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대국민 담화 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때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즉 위반하지 않아도 특별한 위반이 없어도 위반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없어도 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이다. 이 파면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주국가니까 현재 신분을 인정했을 때 12월 3일 날 다흘 전에 불법 개헌 선포를 했고 포고령 1호를 발표까지 했고 그다음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뒤졌고 정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단정까지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압수수색했고 이런 문제를 놔두고 중대성이 없다 국민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용을 소개한 것은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결론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논리는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때 와가지고 갑자기 바뀐다 하려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아니 과반수 이상이 뭐 윤석열만 뭐 말만 따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아까 뭐 안창호 위원장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같이 평의를 하다 보면 왜 만장일치가 나오겠어요? 만약 재판이란 만장일치 안 나옵니다. 그래. 상식적으로 얘기는 대통령이 아닌 거야. 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늦춰진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타 공무원들의 탄핵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고를 수 있는 날짜를 좀 지연시킨 요인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인용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조금은 내려갔는데 많이는 안 내려갔습니다. 칸다이님에서요. 칸다이님. 기각되면 다 끌려갑니다. 교수님도 앵커님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각자 도생님께서 이런 질문 하나 주셨는데 교수님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 국민투표로 해임하면 되지 헌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이 파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헌재만 보고 목을 매야 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이제 탄핵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니까 위헌 법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남겨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라고 이야기하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재판소 따로 둘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헌법 개헌도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개 이야기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다음 중 누구를 더 믿습니까? 1번 국회의원, 2번 처음 본 사람.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 그래요. 국회의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저항권을 발동한다든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4.19, 60항쟁 그때마다 헌법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시킨 것도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시즌2가 온 겁니다. 국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이 추운 날 나서야만 하고 일상생활을 버려야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만 의존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무조건 국민 소환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원치 않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절대로 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대통령 특히 국회의원도 4년마다 한 번씩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 받으려고 온갖 자기의 어떤 그 속내를 버려서라도 어떤 국민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놔두면 안 돼요. 저도 지금 각자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일부 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국민 여론은 탄핵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정치 집단이 과반 3분의 2가 돼서 탄핵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국민 여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네들이 하고 있냐라고 해서 정치권을 심판해서 그때 노무현 탄핵했던데 그다음 총선 때 딱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심판을 하면 60일 이내에 신임 투표를 물어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고 그거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느니 지금 며칠 안에 하기로 했죠? 90일 안에 하기로 돼 있나요? 60일. 60일? 지금 60일 넘었잖아요. 아, 그저 헌법재판소요? 네. 아, 그래서 날짜 꽤 깁니다. 180일까지 돼 있는데 그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180일간 국민들 어쩌라는 말이에요? 60일 이내에 어차피 대선 치를 거 신임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니면 알겠네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을 좀 아까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민 소환에 대해서 그 굉장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반수가 치른 대통령이 돼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뭐 하여튼 저는 구한말 때부터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탄핵 인용이 끝난 다음에 언젠가는 헌법을 바꿀 예. 때는 그런 채널을 저는 분명히 아니, 마련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하는 짓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소환제나 또 다른 헌법 얘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헌법과 반란 책 제목이 아주 딱 시의적절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서 보시죠? 예, 덕분에 참 책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아휴, 정말 어쩌다가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참 야속합니다. 야속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끌어지는 것도 이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놓은 짓들이 너무나 막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혈압이 너무 올라서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한번 올리면요. 예. 이왕이면 마무리도 좀 약간의 위로의 말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현재 어려운 게 우리 마음만 속이 상하고 막 갑갑한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걸 이 전화위복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인용 후에 좋은 대통령을 뽑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원상회복만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새롭게 출발하는 동력을 얻는 날이 저는 출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는 멋진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희망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오늘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조건 헌법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단법의 미국 헌법학회 이사장도 맡고 계세요? 네. 미국 헌법학회? 미국 헌법학회 학회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최초로 이제 사단법인이 된 학회인데 제가 옛날에 조교로 출발했다가 어느덧 이사장을 작년에 이제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교 때 이사장 자리 하늘같이 보였을 텐데. 하늘같이 보였고 행이라도 내가 저 자리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학자로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뿌듯하고 또 그래서 특히 좀 미국 헌법학회라는 것이 요즘 와서 헌법 바꾸자면 뭘로 바꿔? 그럼 대체로 이제 미국식으로 산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시사적으로도 좀 중대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헌법학회니까 영어로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I am proud of you. You deserve it.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예. 무조건 헌법 박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